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베란다에서 뜨거운 바람을 품고 있는 저 덩어리. 100년 넘게 아무도 저걸 벽에서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덩어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건 여러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그 흔한 자석 한 조각이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미국 학자도 40년을 매달린 일본 연구진도 끝내 넘지 못한 벽이 5개 있었습니다. 자석을 아무리 갖다 대도 온도가 고작 2, 3도밖에 안 떨어지는 벽, 그 소재값이 감당이 안 되는 벽, 그리고 그 소재를 중국이 통째로 지고 있는 벽. 지난해 9월 한국재료연구원이 이 벽들을 0.5mm짜리 얇은 판으로 뚫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벽까지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벽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벽을 넘어가 있는 회사가 발견됩니다. 직원이 30명뿐인 회사가요. 도대체 그 마지막 벽은 무엇일까요? 미국도 일본도 못 넘은 벽을 넷이나 뚫은 우리가 왜 하필 거기서 멈춰섰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집 베란다의 그 실외기는 정말 마지막 세대가 맞을까요? 지금부터 그 5개의 벽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덩어리에 붙여놓은 죄목은 아마 3가지일 겁니다. 시끄럽다, 비싸다, 위험하다. 첫 번째 죄목, 소음. 여름밤마다 창문을 닫게 만드는 그 웅웅거림이죠. 그런데 이건 애교입니다. 두 번째 죄목이 진짜 아픕니다. 숫자로 보면요, 올해 7월과 8월 누진제 2단계는 450kWh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쓰면 85,740원. 그런데 1kWh만 더 쓰면 92,530원이 됩니다. 단 1kWh에 6,790원이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밤에 에어컨을 2시간 더 튼 것뿐입니다. 그 2시간이 여러분을 선 너머로 밀어 넘깁니다. 여러분이 매년 여름 눈치를 보며 넘지 않으려 애쓰는 그 선이요. 잠들기 전 리모컨을 들고 켤까 말까 망설이는 그 3초. 그게 6,790원짜리 망설임이었던 겁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98.8GW입니다. 역대 최대죠. 그 숫자를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게 바로 베란다 벽에 매달린 그 덩어리예요. 세 번째 죄목은 목숨입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가 1,564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만 514건, 줄기는커녕 늘고 있어요. 그중 62.6%가 7월과 8월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원인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틀어서 과열됐겠거니 싶죠? 아닙니다. 75.4%가 전기적 요인입니다. 전선이 눌리고 피복이 벗겨져서 나는 불이에요. 실외기만 따로 세도 5년간 1,168건, 사망 4명, 부상 32명, 재산 피해 50억 3,700만 원. 벽에 매달린 쇳덩이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실외기 점검한다고 방송하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여러분은 이걸 안 살 수가 없어요. 한국 가구 에어컨 보유율은 98%,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90%, 유럽 평균은 20%인데요. 시끄럽고 비싸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매년 여름 다시 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죄목 전두가 사실은 진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범은 그 쇳덩이가 아닙니다. 실외기가 애물단지인 이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1902년 윌리스 캐리어가 최초의 에어컨을 만듭니다. 인쇄소 습도를 잡으려고 짜낸 장치였죠. 그런데 그 원리가 120년 넘게 그대로예요. 기체를 압축하고 식히고 다시 뿜는다. 여러분 집 실외기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안을 돌고 있는 액체, 냉매가 진짜 흑막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R410A라는 냉매는 같은 무게 이산화탄소의 2088배로 지구를 덮입니다. 그나마 친환경이라는 R32도 675배죠. 쉽게 말하면요, 실외기는 시끄러운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품고 사는 금고인 겁니다. 그 금고가 우리나라에만 수천만 대 걸려 있어요. 보유율 98%, 사실상 집집마다 하나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배관 하나 세면 그 안의 가스는 조용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금고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프레온을 걷어냈고 2016년 키갈리 개정 의정서가 그 다음 순서를 정했거든요.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건 금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입니다. 한국은 2024년에 사용량을 동결했고 2029년에 10%, 2045년에는 80%를 줄여야 합니다. 유럽은 더 셉니다. 2027년 1월부터 12kW 이하 에어컨에는 온난화 지수 150 이상 냉매를 못 씁니다. 그리고 2032년 완전히 막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이 알아서 좋은 기술로 갈아탈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 산업이 착해져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안에 든 물건부터 갈아야 하니까요. 120년을 버틴 원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성능이 아니라 법입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물건이 소환됩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바로 그것, 자석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그 흔한 자석이요. 쉽게 말하면요, 어떤 금속에 자석을 갖다 대면 그 금속이 뜨거워집니다. 자석을 떼면 이번엔 차가워집니다. 이걸 자기열량 효과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서랍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옷들이 비엉켜 있습니다. 자석은 그 옷을 착착해서 한 방향으로 눕히는 손입니다. 흐트러진 게 정리되는 순간 안에 갇혀있던 열이 밖으로 밀려나옵니다. 그 열만 식혀서 버리고 이제 손을 놓습니다. 옷은 다시 흐트러지려 하겠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주변에서 뺏어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변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압축기도 가스도 필요 없습니다. 붙였다 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100년 동안 아무도 못 썼을까요? 앞에 벽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벽, 온도입니다. 자석을 아무리 세게 대도 한 번에 2도에서 3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방 하나를 식히려면 30도 가까운 온도차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 2도, 3도짜리를 계단처럼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립니다. 이걸 AMR이라고 부릅니다.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가야 겨우 30도에 닿는 겁니다. 두 번째 벽, 소재값입니다. 이 재주를 부리는 금속이 가돌리늄인데요. 히토류입니다. 흔한 쇳떠덩이가 아니라 캐기도 어렵고 정제하기는 더 어려운 금속이에요. 냉장고 문에 붙는 자석은 흔해도 그 자석이 붙어서 차가워질 금속은 전혀 흔하지 않았던 겁니다. 1949년 윌리엄 지우크라는 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수상 사유는 극저온에서의 화학연력학 공헌이었어요. 그는 1927년에 자석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고 1933년엔 장치까지 구현했습니다. 노벨상이 인정한 원리였죠. 그런데도 이 기술은 끝내 실험실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원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벽 두 개가 그대로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돌리늄에는 비싼 것보다 훨씬 무서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7가지를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습니다.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분, 디스프로슘, 누테튬, 스칸듐, 이트륨. 하필 그 목록 안에 가돌리늄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돌리늄은 병원 MRI 조영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냉각 기술 하나 막으려고 고른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급소 여러 개가 한 목록 안에 나란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금지가 아닙니다. 허가제예요. 쉽게 말하면요,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문 앞에 검표원을 세운 겁니다. 서류를 내고 어디에 쓸 건지 밝히고 도장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금지가 아니라 그냥 검토 중인 거예요. 금지는 항의라도 할 수 있죠. 검토 중에는 항의할 창구조차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약 50%입니다. 우리가 쓰는 히토류 2덩이 중 1덩이는 저 도장을 거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시계예요. 2025년 10월 중국은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공고로 강화분해 시행을 1년 미뤄줬습니다. 그 유예가 끝나는 날이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남은 시간은 넉 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넉 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구실이 가돌리늄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든
그 소재가 들어오는 문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원료를 준 쪽이 손을 놓으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낼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남의 도장에 목줄을 걸어둔 우리 구조입니다. 이게 세 번째 벽입니다. 온도의 벽도 아니고 돈의 벽도 아닌 북경 위에 세워진 벽. 그리고 이 벽만큼은 아무리 좋은 자석을 만들어도 정면으로는 뚫리지 않습니다. 소재를 더 잘 다루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문을 쥔 사람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연구진은 아예 다른 길을 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2025년 9월 9일 한국재료연구원 김종우 박사팀과 신다슬 박사팀이 국내 최초로 소재부터 부품, 모듈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자기냉각 기술을 내놨습니다. 네 번째 벽이 여기서 뚫립니다. 벽 사의 정체는 깨짐이었어요. 자기냉각 소재는 열을 주고받으려면 넓고 얇아야 하는데 그렇게 펴려고 누르는 순간 부서집니다. 이걸 우리 연구진이 0.5mm 두께의 대면적 박판으로 펴냈습니다. 가돌리늄계 새선은 직경 1.0mm로 뽑아냈고요. 부서지던 과자를 종이처럼 펴고 실처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한방은 여기부터예요. 그 0.5mm 박판, 가돌리늄이 아니었습니다. 란타넘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잠근 7개 목록 안에 란타넘은 없습니다. 세 번째 벽을 정면으로 부순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나간 겁니다. 첫 번째 벽도 같이 흔들립니다. 한 권에 두세 도밖에 못 떨구던 그 계단, 여러 단으로 쌓는 모듈까지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두 번째 벽인 소재값도 두드렸습니다. 히토류가 아닌 망간계 소재의 냉각 특성을 끌어올렸거든요. 다만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히토류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특성을 개선한 단계입니다. 성과의 범위도 부품 단위 세계 최고 수준이지 시스템 전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로 지우는 건 뭘까요? 에어컨 한 대 설치비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 장부는 업계 구조로 짜본 예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영수증, 설치기사 인건비. 실외기가 없으면 사다리 올라갈 일이 없죠. 두 번째, 벽 타공, 뚫을 벽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배관과 가스 충전. 냉매가 없는데 채울 가스가 있을 리 없죠. 네 번째, AS와 수리마진. 새는 데가 없으면 고칠 일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아픕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화재 점검. 그 비용은 결국 여러분이 냅니다. 결국 자석 하나가 이 영수증 5장을 통째로 지웁니다. 누군가의 밥그릇이 통째로 지워진다는 뜻이죠. 값싼 소재도 찾았고 얇게 펴는 것도 됐습니다. 그럼 다 풀린 걸까요? 아닙니다.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이미 누가 서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그노썸이라는 회사입니다. 2019년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에서 떨어져 나온 신생기업이죠. 직원이 30명이에요. 삼성도 아니고 다이킨도 아닙니다. 30명짜리 회사가 5번째 벽을 먼저 넘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폴라리스는 세계 최초로 실제 팔린 자기냉각기입니다. 논문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그 첫 고객이 코카콜라였습니다. 후속 모델 이클립스는 독일 레베 슈퍼마켓 매장에서 11주 동안 돌았습니다. 연구실이 아니라 매대에서요. 4도에서 5도를 그대로 지켜냈고 프로판 냉장고보다 전기를 15% 덜 먹었습니다. 지난해 에트모 유럽에서 올해의 혁신으로 뽑혔고 레베는 올해 안에 이걸 매장에 10대에서 20대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품 단위 세계 최고를 발표하던 그 무렵 독일은 손님이 문을 열고 음료를 꺼내는 자리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참고로 마그노썸이 지난달 내놓은 125kW짜리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은 아직 상용 제품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모으는 개발 단계죠. 그것까지 부풀릴 생각은 없습니다. 부풀릴 필요도 없고요. 결정타는 우리 쪽에서 나왔거든요. 재료연구원 연구 책임자 신다슬 박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독일은 자기 냉각의 냉각 효율이 냉매가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남이 깎아내린 게 아닙니다. 벽 넷을 넘은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5번째 벽의 정체가 뭐냐? 온도도, 소재값도, 중국도, 깨짐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입니다. 매대예요. 우리는 논문에서 이기고
매대에서 집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든 걸 팔아본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둔한 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남이 먼저 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상식 하나를 제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냉매가 없으니 당연히 더 효율적이겠지? 아닙니다. 자기 냉각이 증기압축보다 30% 정도 효율이 앞설 수 있다는 건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2023년에 자기 냉각 와인 쿨러와 증기압축 와인 쿨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기 냉각 시제품은 증기압축보다 오히려 열등했습니다. 설계를 뜯어 고친 가상의 버전에서야 겨우 31% 앞섰어요. 상용화를 막는 진짜 벽은 성능이 아닙니다. 크기, 니개, 그리고 가격입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덩치와 값이 안 맞는 거예요. 펠티어도 마찬가지죠. 구조 자체에 모순이 있거든요. 한쪽에서 열을 빨아들이면 반대쪽으로는 반드시 그만큼 뿜어냅니다. 그래서 소자를 여러 개 이어붙일수록 버려야 할 열도 같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으셨을 그 숫자, 삼성의 효율 75% 향상. 이건 냉매 방식보다 75%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벌크형 펠티어 소자와 비교해서 75%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냉매 대비로 옮겨 적은 영상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과 존스홉킨스대의 공동 연구, 2025년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게재, 혁신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R&D백 수상, 전부 사실입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도 2024년 3월에 실제로 나왔죠. 다만 그 물건의 정체는 컴프레서가 주력이고 펠티어는 거들 뿐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무냉매는 효율이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입니다. 등 떠밀려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방향만큼은 명백합니다. 효율이 모자라도 규제가 등을 떠미는 순간 산업은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금 에어컨 사도 됩니까? 시계를 정직하게 그려보죠. 지금은 연구실 부품 실증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냉장고 보조 냉각. 이미 팔리고 있죠? 세 번째가 상업용 쇼케이스, 독일이 올해 매대에 올립니다. 마지막이 가정용 에어컨 전면 배치, 삼성 공식 목표가 2030년경입니다. 3년 안에 실외기가 사라진다고요? 아무도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한국의 자석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석이 팔릴 매대만 아직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사도 되냐고요? 사셔도 됩니다. 에어컨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지금 사는 게 합리적입니다. 고체 냉각 시장은 2025년 9억 4천만 달러, 2034년에도 20억 6천만 달러죠. 수백조 원 시장의 1%도 안 되죠. 판이 뒤집혔다는 말은 아직 이릅니다. 무대는 커집니다. 세계 에어컨은 지금 16억대, 2050년엔 56억대. 데이터 센터 전력의 30에서 40%가 냉각에 쓰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란타넘처럼 중국이 잠그지 않은 소재로 갈아타는 속도를 더 내는 것, 소재부터 모듈까지 전주기를 국산화하는 것, 그 기술을 밖으로 새지 않게 지키는 것.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위협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소재에 목줄을 쥔 중국의 수출 통제입니까? 아니면 어렵게 넘어온 벽들을 통째로 들고 나가는 우리 안의 기술 유출입니까? 댓글로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여러분, 집 실외기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여름 전기요금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다음 편은 냉각이 무너뜨릴 다음 동인호, 데이터 센터입니다. 2024년 415TWh였던 전력이 2030년엔 945TWh를 넘습니다. 벽은 5개였습니다. 온도, 소재값, 깨짐, 셋은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벽은 뚫은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나갔죠. 란타넘은 그 목록에 없었으니까요. 가돌리늄 세선은 그대로고 히토류 절반은 여전히 중국산입니다. 셋은 정면으로 넘었고 하나는 옆으로 돌아나갔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매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던 닛산이 7년 만에 판매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조용히 집어삼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닛산이 미국에서 밀려나는 사이 현대와 기아는 점유율 11.3%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팔린 차 100대 중 11대가 한국 차인 겁니다. 통쾌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큰일 납니다. 닛산을 무너뜨린 그 병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신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닛산은 세계 정상을 넘보던 회사였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자 기술의 닛산이라 불리던 그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왕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결과부터 먼저 못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닛산이 전 세계에서 판 자동차는 577만 대였습니다. 닛산이 핵심 축으로 있던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그해 도요타와 폭스바겐마저 제치고 세계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 연합의 심장이 바로 닛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 회계연도 이 숫자는 315만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년 만에 판매가 딱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잘 나가던 국밥집에 매일 줄 서던 손님이 어느 날 절반으로 뚝 끊긴 셈이죠.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닛산은 요코하마에 있던 글로벌 본사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건물은 닛산이 한창 잘 나가던 2009년 큰 돈을 들여 옮겨온 전성기의 상징이었죠. 그 상징을 미국 사모펀드 KKR에 97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판 뒤에 무려 20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서초 사옥을 외국 회사에 통째로 팔아넘기고 바로 그 건물에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 월세를 내는 격입니다.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다시 들어가 사는 거죠. 자존심으로 버티던 회사가 결국 집문서까지 내다 판 겁니다. 이 매각으로 닛산은 739억엔의 특별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새로운 미래에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뚫린 적자 구멍을 급하게 틀어막는 데 쓰였죠. 상징적인 이별은 또 있습니다. 기술의 닛산을 대표하던 스포츠카 GTR.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이 일본이 만든 슈퍼카라며 열광하던 바로 그 차입니다. 18년 동안 사랑받던 이 차가 2025년 8월 조용히 생산을 멈췄습니다. 후속 모델도 아직 없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소리 없이 문을 닫은 거죠. 지각 변동은 나라 단위로도 벌어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죠. 그런데 2024년 중국이 550만 대를 수출하며 일본의 420만 대를 앞질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순식간에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일본차 왕국의 위상이 안방을 넘어 나라 밖에서까지 밀려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몰락을 딱 3겹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첫째 겹은 리더십의 배신, 둘째 겹은 돈이 새어나간 장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겹이 바로 진짜 이유입니다.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여러분의 등골은 조금씩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일본 차인데 도요타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 신기록을 쓰고 있거든요. 왜 유독 닛산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한 남자를 감옥에 보낸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 한 남자 이야기를 하려면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때 닛산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쌓인 빚만 2조엔, 사실상 파산 직전에 몰린 회사였습니다. 은행도 등을 돌리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 죽어가던 회사를 누가 살렸을까요? 프랑스 르노와 까를로스 곤이라는 경영자였습니다. 르노가 닛산 지분 36.8%를 사들이고 곤을 부원투수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곤은 정말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비용을 도려내면서 바닥을 기던 닛산이 불과 몇 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곤은 숨이 넘어가던 환자를 수술대에서 살려낸 의사였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영웅이 됐습니다. 만화 주인공으로 그려질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절 닛산 직원이었다면 이 사람을 평생 은인이라 불렀을 겁니다.
실제로 닛산이 이끈 르노-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한때 세계 판매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죽었던 회사가 세계 정상을 넘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비틀립니다. 2018년 11월 그 은인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됩니다. 자기 보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건은 회사 밖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고발해서 시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죽어가던 회사를 살려준 의사를 다름 아닌 그 회사가 직접 손을 써서 감옥에 보낸 셈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이보다 더 정확한 사례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2019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감시받던 곤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악기를 담는 커다란 상자 안에 몸을 숨기고 일본 공항의 검색을 통과해 개인 비행기로 빠져나간 겁니다. 조력자에게 건넨 대가는 13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곤은 고향인 레바논으로 도망쳤습니다. 첩보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탈출극이었죠. 세계 정상을 넘보던 자동차 회사의 전 회장이 화물처럼 상자에 실려 나라를 떠난 겁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닛산의 체면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곤은 지금도 레바논에 머물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은인을 쫓아냈더니 그 은인은 잡히지도 않고 회사 망신만 세계에 생중계된 셈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곤을 끌어내린 주역, 사이카와 사장 기억하시나요? 곤을 내부 고발로 몰아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보수 편법 논란에 휘말려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남을 겨눈 칼이 결국 자기 목을 벤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령탑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치다 사장이 2025년 4월 해임되고 그 자리에 에스피노사라는 인물이 급하게 새 CEO로 올랐습니다. 은인을 감옥에 보낸 그날 이후 닛산의 리더 자리는 앉는 사람마다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배를 이끌 선장이 계속 바뀌는 회사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곤 한 사람 쫓아냈다고 세계 정상을 넘보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까지 무너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진짜 상처는 사람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닛산이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샜는지 그 영수증을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딱 5장이면 이 회사가 어디서 세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 영수증, 2024 회계연도 순손실 6,709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입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예요. 공교롭게도 26년 전 파산 직전에 찍혔던 그 숫자와 거의 똑같은 액수가 다시 장부에 찍힌 겁니다. 곤이 살려낸 회사가 곤을 내쫓고 딱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두 번째 영수증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1년은 365일이죠. 6조 3천억을 365로 나눠보시면 하루에 약 170억 원씩 사라진 겁니다. 이걸 다시 24시간으로 쪼개면 이 회사는 1시간에 7억 원 넘게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도, 밥을 먹는 사이에도 매일 아파트 30채가 조용히 녹아내린 셈입니다. 돈이 새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영수증, 공장입니다. 일본과 미국 공장 가동률이 약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라인 2개 중 하나는 둘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계는 멈춰서 있는데 그 자리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 나가거든요. 많이 만들수록 한 대당 싸져야 할 자동차가 안 팔리니 거꾸로 한 대당 비싸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 텅 빈 라인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건 결국 거기서 20년, 30년 일해온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수증은 은행이 찍은 도장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닛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크 등급으로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이 회사엔 돈 빌려주기 겁난다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 도장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찍히는 순간 안 그래도 돈이 급한 회사가 빌리는 도매 이자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값을 더 비싸게 받는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아픈 5번째 영수증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닛산은 이 거대한 적자를 대체 뭘로 메웠을까요? 놀랍게도 요코하마 본사 건물을 통째로 팔아챙긴 특별이익 739억엔으로 그 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살던 집을 팔아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은 셈입니다. 이건 살림을 줄인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떼어 판 겁니다. 한 번 쓰면 다음 달엔 팔 집도 없거든요. 그렇게 급한 불을 껐는데도 장부의 구멍은 여전히 6조가 넘게 뚫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성적표는 조금 나아졌어요. 2025회계연도 순손실은 약 5조 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580억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나아졌을 뿐 여전히 응급실 침대 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단위 적자를 낸 뒤에 임원 보수를 둘러싼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현장 라인의 불은 꺼져가는데 말이죠. 5장의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6조를 잃는 동안에도 챙길 사람은 챙겼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돈 문제로 보이시죠? 그런데 진짜 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미국에서 장사한 도요타는 왜 하필 바로 그 시기에 신기록을 세웠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도요타는 2025년 미국에서 252만 대를 팔았습니다. 1년 전보다 8% 늘어난 사상 최고 기록이죠. 옆 동네 혼다도 143만 대로 소폭이나마 늘었습니다. 비결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기름값 아끼려는 미국 손님들이 딱 원하던 차를 도요타가 제때 내놨거든요. 그런데 닛산은 그 하이브리드 시장을 통째로 놓쳤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메뉴는 안 내놓고 옛날 잘 나가던 간판만 믿고 버틴 식당이었던 겁니다. 라인업은 늙어버렸고 메뉴를 갈아탈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있었죠. 새 차를 개발하려면 돈과 시간이 드는데 그 전환 비용을 아끼려다 손님이 옮겨간 뒤에야 뒤늦게 쫓아간 셈입니다. 같은 미국 도로, 같은 손님을 놓고 도요타는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닛산은 팔던 차만 계속 팔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닛산의 몰락은 적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닛산은 오래전부터 주인 없는 회사라고 불렸습니다. 뚜렷한 오너가 없다 보니 수십 년간 내부 파벌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심지어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실세로 군림하며 인사와 결재까지 좌우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회사를 살린 은인 곤을 내쫓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뿌리 깊은 파벌 싸움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선장 자리를 두고 항해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배가 통째로 가라앉은 격입니다. 도요타가 앞으로 나아갈 동안 닛산은 배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결정타였습니다. 2024년 12월 닛산은 혼다와 합병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성사되면 세계 3위 회사가 될 판이었죠. 그런데 협상 도중 혼다가 제안을 바꿉니다. 닛산을 자기 밑에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때 세계 정상을 넘봤다는 닛산의 자존심이 이걸 받아들일 리 없었죠. 결국 협상은 2달 만에 깨졌습니다. 2025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반응이 잔인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혼다 주가는 오르고 닛산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골칫덩이를 떼어냈다는 쪽과 마지막 동아줄을 놓쳤다는 쪽, 시장은 이미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했는지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처지에도 자회사 소리는 못 참겠다는 그 자존심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혼다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연간 손실을 냈고 야심차게 밀던 전기차 전략마저 슬그머니 뒤로 물렸습니다. 닛산을 흔든 그 병이 옆에서 손 내밀던 혼다한테도 똑같이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지금 일본 자동차는 도요타 하나만 웃고 있는 셈입니다.
도요타 빼고 다 흔들린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생각해보세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필름 왕국 코닥이 디지털 흐름을 놓친 순간 눈 깜짝할 새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1등도 방심하는 순간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국적도 덩치도 봐주지 않고요. 자, 그럼 닛산이 흘린 그 거대한 빈자리, 미국에서 팔리던 수백만 대는 누가 조용히 주워 담았을까요? 여기서 아주 통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 차를 합치면 184만 대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11.3%, 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100대 중 11대가 한국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10대 중 1대꼴로 한국 엠블럼이 달려있는 거죠. 순위로 따지면 미국 시장 4위, 현대가 6.1%, 기아가 5.2%를 나눠 가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통쾌한 대목이 나와요. 닛산이 놓쳐서 무너진 바로 그 시장이 뭐였죠?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메뉴는 안 내놓고 옛날 간판만 믿다가 닛산은 그 목 좋은 자리를 스스로 비웠죠. 그 빈자리를 현대와 기아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차 하이브리드 판매가 1년 만에 48.8%나 뛰었거든요. 일본이 비운 바로 그 자리에 딱 맞는 신메뉴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놓친 쪽과 주운 쪽이 이렇게 선명하게 갈립니다.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한국차에 붙던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어요. 그동안 일본 차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렸는데 이제 같은 링 위에서 대등하게 붙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반듯하게 펴진 거죠. 물론 일본 완성차 6곳을 다 합치면 아직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어요. 예전엔 넘볼 수 없던 벽이 이제 손에 닿을 거리까지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대나 기아 주식을 들고 계신 분, 한국차를 몰면서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시던 분,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일본의 자존심이 미국에서 무너지는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이 사상 최고 기록으로 올라선 겁니다. 남의 나라 몰락이 이렇게 내 주식, 내 자부심과 연결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똑같은 7년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닛산은 577만 대에서 315만 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바로 그 7년 동안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3위권을 지키면서 미국에서 신기록을 썼어요. 같은 시간, 같은 미국 시장인데 완벽하게 정반대 궤적입니다. 한쪽은 세계 정상권에서 밥그릇을 줄줄 흘렸고 다른 한쪽은 그 흘린 밥그릇을 그대로 주워 담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한쪽이 방심하고 헤매는 동안 다른 쪽이 그 틈을 파고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못 박아두겠습니다. 닛산이 놓친 하이브리드를, 닛산이 비운 미국 4위 자리를, 닛산이 잃어버린 그 자존심까지 결국 한국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만세 한번 부르고 영상을 끄시면 딱 닛산이 당한 그 함정에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닛산을 무너뜨린 진짜 병은 일본이라서 걸린 병이 아니거든요. 죽어가던 회사를 살린 은인을 내치는 내부 분열, 총수 한 사람의 오판, 그리고 시장을 못 읽은 전략 실기. 이 세 가지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라고 특별히 면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닛산이 2만 명을 자르고 공장을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는 회생 계획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병만 없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다룬 영상들에는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립니다. 총수가 판단을 딱 한 번만 잘못했어도 우리 회사도 그대로 닛산이 됐을 거다. 특정한 누군가를 욕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배도 선장 하나 잘못 만나면 암초로 향하듯이 오너 한 사람의 오판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구조. 그 구조가 우리라고 정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닛산도 한때는 기술의 닛산이라 불리던 세계 정상급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총수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그날부터 저주처럼 무너졌다면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일본 전체를 놓고 보면 경고는 훨씬 또렷해집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혼다마저 상장 이후 첫 연간 손실을 냈고 야심차게 밀던 전기차 전략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자리도 이미 중국에 내줬죠. 도요타 하나를 빼면 일본차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나라가 이렇게 통째로 흔들린다면 우리라고 그 흐름 밖에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닛산의 오늘은 어떤 1등 기업에게든 이미 예약된 내일입니다. 그럼 이 예약을 취소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오너 한 사람에게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열어둬야 합니다. 둘째, 닛산이 놓쳐서 무너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그 타이밍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셋째, 잘못된 결정을 안에서 걸러내는 견제의 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은인을 내쫓는 걸 보고도 아무도 막지 못했던 그 침묵이 결국 닛산의 진짜 사망 원인이었으니까요. 맨 처음 세계 정상을 넘보던 닛산이 7년 만에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반토막은 결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은인을 내친 배신, 6주가 넘는 적자, 놓쳐버린 미래, 이 청구서가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승리는 관리하지 않으면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미국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2의 닛산이 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무너지는 일본차의 마지막 성벽으로 남은 도요타마저 흔든다는 중국 BYD의 습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